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르사유 평화협상이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에 의거해서 공정한 평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독일이 결국은 그 평화협상의 결과 유일한 전범 국가로 낙인 찍히고 엄청난 배상을 물리게 되는 그야말로 가혹한 평화, 강경한 평화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결과가 그러면 독일과 유럽 그리고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한 평화를 예상했던 독일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죠.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좀 상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1870년부터 1914년까지가 그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영국과 미국과 유럽이 엄청난 이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그마치 4년 3개월 동안 그야말로 엄청난 총력 전쟁을 하고 났으니, 그리고 뭐 각국의 뭐 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 죽고, 이러한 엄청난 혼란 속에서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곤경이 있었겠죠. 독일뿐만 아니라 뭐 유럽 대륙 전체가 막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에게 전쟁 책임을 다 씌우고, 그리고 모든 전쟁 비용 또는 뭐 이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독일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안에 대해서 이 베르사유 조약 협상에 대해서 독일 측이 이제 논평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독일 재정위원회가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이 베르사유 평화조약 안에 대해서 이제 독일 민주주의는 독일 국민이 험난한 투쟁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막 세우려는 바로 그 순간에 무참히 짓밟혀버리고 말았다. 그것도 전쟁 기간 동안 내내 독일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안겨주겠다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해왔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짓이겨지고 말았다. 독일은 더 이상 국민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며 채권자들의 이권 쟁탈의 장에 지나지 않게 됐다. 독일에겐 스스로의 힘으로 패배의 의무를 완수할 의지를 입증해 보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강요당했다. 그런 얘기죠. 독일 밖에 본부를 두게 될 배상위원회는 독일 안에서 이제까지 독일 황제가 누린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권력을 누릴 것이다. 배상위원회의 관리 아래 독일 국민은 앞으로 수십 년간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갈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배상금 문제는 별도의 배상위원회에서 1921년 5월까지 배상금 규모와 징수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배상위원회, 배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평화조약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독일이 배상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연합국은 독일의 관련 지역을 군사 점령할 수 있다. 이 정도였어요. 실제로 이제 이 21년부터 독일이 갚아가지만 그 유명한 23년도에 그 초인플레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뭐 도스 아니다, 영 아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여러 가지 뭐 이 채권 징수를 위한 여러 가지 이 대책을 마련하지만 결국은 이제 대공황으로 가버리고 말죠. 예. 한마디로 이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가능하지 않은 아주 잔인한 채권 징수, 그러니까 배상 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르사유 평화조약과 관련해서 독일 협상대표인 란차우 백작이 1919년 5월 달에 평화조약이 독일 시민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선 당시 독일의 경제 사정을 봅시다. 독일은 전쟁 이전에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매년 1200만 톤 수입했다. 그러니까 독일은 필요한 식량의 85%를 스스로 생산하고 15%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했어요. 독일 국민 6,700만 명 중에서 1,500만 명이 무역, 항해, 뭐 외국산 원자재를 들여와서 가공, 뭐 이런 그런 이 업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평화조약에 의해서 해외 식민지와 독일의 상선단과 그리고 해외 투자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이 식량을 조달할 돈을 벌겠는가, 외화를 벌겠는가. 또 독일인들의 해외 이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배상금을 물려다 보면 결국 독일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미 독일은 사실은 1차 대전 기간 동안에 영국의 해상 봉쇄로 70만 내지 80만 명이 굶주려 죽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년간
전쟁 배상금을 물려다 보면 독일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란차우 백작이 따라서 평화 조약의 조건들을 이행한다는 것은 곧 수백만 독일인의 희생을 뜻한다. 평화 조약이 이행된다면 집단 사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독일의 남녀, 어린이 수백만 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케인즈도 동감합니다. 독일에게와 같이 가혹한 배상을 요구한 평화조약, 즉 파리 평화조약과 같은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라고 하면서 케인즈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 4년 이상 전쟁을 하면서 유럽의 생산성은 앞으로도 당분간 수년간 감소될 수밖에 없다. 또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교통 체계, 또 유럽의 통화 체계가 붕괴됐다. 따라서 해외로부터 필요한 식량과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도 없다. 그러니까 유럽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절망적인 상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1919년 초부터 한 6개월 동안 미국에서는 이제 구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이제 허버트 후보가 러시아를 포함해서 유럽 대륙에 식량들을 원조해 주거든요. 그 유럽 대륙의 이 미국 구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후보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 중 1,500만 가구가 각종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근데 이 실업수당은 무슨 이 외화를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각 정부에서 통화 발행으로 충당하는 거다. 따라서 인플레의 위험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석탄 생산이 약 30% 감소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생산성도 40% 감소했고 가축의 질도 55% 감소했다. 따라서 자체 국민들을 먹여 살 수 있는 이 식량 생산 능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후보에 따르면 1919년 당시 유럽의 인구는 자체 부양 가능한 인구보다 1억 명 이상 많다.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유럽의 당시 경제 사정으로 봐서 그 수입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케인즈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케인즈가 그래서 그 평화의 경제적 결과에서 그 뒷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진짜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우선 평화조약을 개정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독일에 대한 전범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재산을 빼앗고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독일의 배상금을 독일이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갚을 수 있는 100억 달러 이하로 줄여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과 영국, 연합국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쟁 부채를 일시 탕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 융자, 그러니까 한 10억 달러 정도를 유럽 국가들에 긴급하게 빌려줘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런 안을 냅니다. 이게 사실은 결국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마셜 플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나 당시에 미국의 속성은 뭐냐면 전쟁 채권을 이용해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로 올라가겠다는 욕심이 미국의 금권 세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대단히 작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케인즈의 어떤 해안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케인즈가 뭐라고 그랬냐면 독일을 전범 국가로 매도하고 독일의 경제 역량을 그야말로 압살하고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유럽 전체의 불행을 가져온다. 유럽 대륙은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독일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서유럽 민주국가들 사이에 채택되고 여기에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하늘은 유럽인 모두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서유럽 국가들이 교묘하게 중부 유럽을, 즉 독일을 비롯한 중부 유럽을 빈곤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는다면 머지않아 복수전이 펼쳐질 것이다. 반동 세력과 혁명 세력 간의 결정적 내전이 벌어질 것이고, 이 내전은 지난 전쟁의 공포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며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 우리 세대의 문명과 발전을 파괴할 것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케인스가 호소한 게 뭐냐면, 한 나라의 번영과 행복은 다른 나라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믿고
인간의 연대는 허구가 아니라고 믿고 또 국가들은 서로를 친구로 대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독일에 대한 가혹한 배상을 줄여주고 연합군 간의 부채를 탕감하고 미국의 재정적 도움을 통해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되살아난다면 항구적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지만 결국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케인즈는 미국의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끝까지 사실 미국은 케인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야말로 예언적인 부분이 있는데 케인즈의 발언 중에 인간은 언제나 가만히 죽지 않는다. 무력감과 절망감을 낳을 게 틀림없는 기아가 사람들을 광적인 상태로 몰아붙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 조직에 나머지마저 뒤엎으며 자신의 절망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명 자체를 파괴해버릴 것이다. 이게 사실은 20년대 이후에 파시즘, 나치즘들의 발흥을 예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케인스는 그런 자신의 어떤 그 해안으로 파리 평화조약,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결코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의 예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결국 뭐 대공황, 나치즘, 파시즘의 발흥,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러한 그 1차 대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던 2차 대전이 거의 모든 전쟁의 씨앗을 잉태한 것에 대해서 케인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케인즈는 그 당시에 평화협상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런 섬찟한 경고를 내렸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많은 역사가들이나 학자들이 1차 대전이 말하자면 그 이후 20세기, 극단의 시대라고 하는 20세기를 끌어온 20세기를 극단의 시기로 만든 어떤 위기의 시작이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이 시작됐던 1939년에 독일의 한 장군이 있었어요. 게르트 슐츠 론호프라는 중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미국의 참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평가를 한 겁니다.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베르사유 조약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나치당도 히틀러 총통도 2차 대전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역사학자 마이클 카진, 아마 미국 역사학자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2017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전쟁을 반대한 전쟁, 평화를 위한 전쟁, 1914년에서 1918년까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논평을 했냐면 중요한 것은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으로 협상에 의한 평화의 가능성이 봉쇄됐다. 만일 영국과 프랑스 등이 독일에 대해 전면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면 베르사유 조약과 같은 징벌적 평화조약도 없었을 것이고 가혹한 평화조건에 앙심을 품은 독일인들이 배신당했다. 즉 등 뒤에 칼을 맞았다라는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며 히틀러와 나치당의 집권은커녕 등장도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G.J. 마이어라는 미국의 저술가는 월드 리메이드,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세계, 아메리카 인 월드워 1, 1차 대전에서의 미국, 이런 책을 이제 2016년도에 냈는데요. 이 G.J. 마이어도 같은 의견입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비극의 출발점이 됐다. 2차 대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분쟁, 미소 간의 냉전, 이런 거죠. 독일 역사학자 에버하르트 퀘일런드 교수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인들에게 커다란 트라우마가 됐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강요된 평화를 거부했다. 강요된 평화에 대한 거부는 결국은 나치즘과 히틀러의 등장을 이어졌고 그것은 2차 대전을 낳았다. 그 330억 달러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독일은 21년부터 물기 시작했지만 1933년도에 히틀러가 집권한 후에 배상은 중지됐고 전쟁이 계속됐고 그 배상금을 다 문 거는 2010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베르사유 평화조약과 그 뒤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작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말하자면 연합국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면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사유 평화조약 같은 경우는
독일이 윌슨의 14개 조항을 믿고 협상에 응했고 그리고 공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프랑스의 주도로 영국과 미국이 아주 가혹한 징벌적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엄청난 비극, 대공황과 2차 대전이라는 비극을 유발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비슷한 게 무엇인지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독일의 가장 큰 과제는 동서독의 통일이었어요. 근데 동서독이 통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련의 동의였어요. 소련은 1941년 히틀러의 침략으로 자그마치 자국민이 2,600만 내지 2,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다시 통일된다면 또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독일을 경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어떤 제의를 했냐면 동서독 통일을 용인한다면 독일을 나토의 틀 안에 남겨두고 그리고 나토는 동쪽으로 단 1인치도 확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초에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약속했고 그 뒤에 헬무트 콜 독일 총리 그 당시 미테랑했나요? 독일, 프랑스, 세처 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독일 통일만 소련이 용인해 준다면 나토 안에 독일을 묶어두고 나토를 동쪽으로 절대로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한 것이죠. 그러나 91년 말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만 남고 러시아가 약화되고 하다 보니까 90년대는 러시아가 경제가 엉망이 되고 충격요법으로 그야말로 그냥 2차 대전 이상의 곤경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러시아 눈치 볼 필요가 없네 하면서 99년부터 계속 동진을 시작한 거죠. 99년대 폴란드, 체코, 헝가리, 2004년도에는 발트 3국을 비롯해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2008년에는 그야말로 러시아와 거의 한 범위나 다름없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까지도 나토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계속 항의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2014년도에 마이단 쿠데타와 그것에 대항한 러시아의 크림 합병, 그리고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체스 후리먼의 말씀처럼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해서 모든 당사국들의 안보를 보장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1차 대전의 교훈이기도 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푸틴이 2022년 작년 2월 24일 날 이른바 특수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안보라는 것은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다. One and indivisible. 그러니까 유럽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모든 나라가 나토의 품 안에 들어가서 안보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러시아만 빼놓고 나토가 있다면 러시아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푸틴은 접근하자마자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당연히 거부했죠. 왜냐하면 나토의 목표는 독일을 찍어 누르고 미국이 나토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제외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안보 불안에 빠진 러시아로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보를 확보하려 하겠죠. 케인스가 말한 것처럼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보면은 서방 유럽 사람들이 그런 역사로부터 과연 제대로 된 교훈을 배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차 대전으로부터 2차 대전 또 미소 간의 냉전 그다음에 오늘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동 분쟁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 그 이유는 패전국을 끌어안고 모두의 안보와 평화와 번영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나라나 지역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들만의 안보와 번영 또는 지배를 유지하려는 서방의 그런 편협한 대외 정책들이 그런 비극을 낳았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